안녕하십니까. 덕국면입니다. 지방공무원, 공기업, 청원경찰, 공무직, 계리직 등을 위한 일반 상식 2023년 기출보건 문제풀이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은 3.1절, 소미불, 담요, 꽃잎. 정답은요? 그렇죠. 솜니불로 발음이 되죠. 소미불이 아니라 솜니불로 발음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에 밑줄 친 단어 중 잘못 표기된 것은 할머니 제삿날이라, 제삿날, 고기를 깻잎에 사서, 깻잎, 사이시오 들어가는 거, 밤을 새는 것은 예산일, 사이시오 들어가죠. 집이 시가보다 비싸게 팔렸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틀린 것은 이것이죠. 집이 시가보다 비싸게 팔렸다. 이렇게 그대로 읽는 거예요. 시가,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대로 시가라고 하고 시가보다 이렇게 사이시옷을 넣지 않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집이 시가라고 표기를 합니다. 집이 시가보다 비싸게 팔렸다. 시가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발 들여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꽉 들어찬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거.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입추의 여지가 없다. 설립자에다가 송곳주자를 썼죠. 그래서 송곳 하나 세울 자리가 없다. 그렇게 꽉 들어찼단 말이죠. 송곳 하나 세울 틈이 없을 정도로 꽉 들어찬 경우 추자가 송곳추입니다. 입추의 여지가 없다. 발 들여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찼다. 작가 조종래가 지은 대하소설로 한국전쟁 이전과 이후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 예, 한국전쟁의 이전, 그리고 6.25가 터졌고 한국전쟁 이후, 이전과 6.25와 이후를 다 다룬 작품이 그렇습니다. 태백산맥이죠. 아리랑은요, 조종래 작품이지만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강도 조종래 작품이지만 이것은 한국전쟁 이후. 혼불은 최명희,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거죠. 최명희 작품이고요. 아리랑은 조종래, 한강도 조종래 작품이지만 아리랑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했고 한강은 분단 이후를 배경으로 했는 반면에 태백산맥은요. 분단 이전과 분단 이후를 모두 배경으로 했다. 그래서 정답은 태백산맥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스포츠팀 전체 소속 선수의 연봉 총액에 상한 선을 두었다. 연봉 총액. 셀러리 그러면은 봉급, 연봉 이런 말이죠. 여 위에다가 캡을 씌워버렸어요. 모자를. 그래서 이렇게 모자를 확 씌워버리고 더 이상은 못 올라가게. 그래서 셀러리 캡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봉 총액에 상한선을 두었다. 셀러리 캡입니다. 그래서 팀 연봉 총액 상한제, 팀에 소속된 전체 선수의 연봉 총액에 상한선을 주는 제도로 미국 NBA에서 농구협회에서부터 먼저 도입되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도입했는가? 스포츠 스타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서 구단이 적자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구단이 적자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봉 총액에다가 상한선으로 덮어 씌웠다. 이걸 이제 캡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봉급에다가 연봉에다 캡을 씌워버렸다. 그래서 셀러리 캡이 되겠습니다. 헬레니즘 시대 후기의 그리스 건축 양식. 헬레니즘 시대, 그리스 문화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던 때가 BC 300년 전부터 AD 약 150년, 200년까지. 이 시기가 헬레니즘 시대인데 이 시기의 말기에
후기의 건축 양식은 그랬습니다. 이제 뭐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뭐 고린도 교회라는 그 고린도가 바로 이 코린트입니다. 동서양의 문화를 잇는 곳 코린트 양식이 되겠습니다. 헬레니즘 시기 후기의 그리스 건축 양식은 코린트 양식입니다. 그래서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 이래서 아마 역사에서 배운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채소 문양이 있고, 이 코린트식이 헬레니즘 시대 후기의 그리스 건축 양식입니다. 색상의 차이를 이용해서 두 개의 영상을 합성하는 기술. 파란색 배경 앞에서 인물을 찍은 다음에 이 배경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게 두 개의 영상으로. 그래서 한 영상은 파란색 배경으로, 다른 영상은 이 배경을 이제 뭐 산악이라든가 이런 배경으로. 이러면 이 인물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크로마키라고 그러죠. 크로마키. 색상의 차이를 이용해 두 개의 영상을 합성하는 기술, 크로마키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파란 배경에서 여배우라든가 기상캐스터가 지금 설명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기상에 대한 배경을 뒤에다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영상, 이 크로마키 영상, 파란색 배경의 영상과 하나는 기상 영상 해가지고 여기서 사람을 찍은 다음에 이쪽 기상 영상으로 배경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기상 영상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색상의 차이를 이용해서 두 개의 영상을 합성하는 기술, 크로마키 기술이 되겠습니다. 생물분류법인 이명법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 한번 다뤘죠. 칼 폰 린네입니다. 호모 사피엔스처럼 린네가 창안한 것인데 성명과 종명을 기록하는 거예요. 호모는 성명이고 사피엔스는 종명이죠. 그래서 성명과 종명. 여기다가 이걸 발견한 사람의 뭐 이름까지 한다는데 이건 지금 안 하고 있죠. 대부분. 성명, 종명을 쓰고 있어요. 호모 사피엔스처럼.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을 쓴다고 해서 이명법이 되겠습니다. 칼 폰 린네입니다. 승인된 사용자로 위장하여 시스템에 접근하는 해킹 방식. 위장해가지고 시스템에 접근하는 해킹 방식은 뭐죠? 스푸핑이죠. IP 주소를 변조해가지고 나중에 위장을 해서 해킹을 했어도 추적할 수가 없게 해버려요. 왜냐하면 IP를 변조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스푸핑이라고 합니다. 스푸핑은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할 목적으로 IP 주소를 변조한 후에 합법적인 사용자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시스템에 접근함으로써 나중에 IP 주소에 대한 추적을 피하는 해킹 기법, 이것을 스푸핑이라고 합니다. 다음 우리나라의 문화재 중 천문관측과 관련이 없는 것. 천문관측, 혼천의, 이게 있죠. 간이대. 이거는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하늘의 천체를 관측하게 한 게 사람을 둬가지고. 자경루, 이거는 뭐죠? 물시계죠, 물시계. 물의 흐름으로 이렇게 해서 부표를 뜨게 해가지고 종을 울리게 했다는 자경루입니다. 칠정사는, 그렇죠. 천문 관측을 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달력을 만든 겁니다. 이것이 칠정산이에요. 그래서 혼천이나 간의대나 칠정산은 전부 천문 관측과 관련이 있지만 자경루는 단순히 물시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경루가 되겠습니다. 혼천에는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측정하는 기구, 이것이 혼천이고, 간의대는 천문 관측 시설에다가 신하들을 둬가지고 다 관측하게 한 거예요. 이게 간의대죠. 칠정사는 천체 운행에 따른 역법서, 즉 세종대 달력입니다. 물시계는 세종대 장영실을 통해서 제작한 자경루, 이거는 물시계입니다. 그래서 천체 관측, 천문 관측과 관계없는 것은 자경루가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당대 시정 기록을 맡았다. 시정 기록, 역사 기록을 맡았다. 이런 기관은 무엇이냐, 관청은 무엇이냐? 정답은요? 네, 춘추관입니다. 역사 기록을 맡은 거,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되겠나요? 오늘날 국사 기록원, 국가 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와 같은 것이 바로 춘추관이에요. 시정기록을, 역사기록을 맡았던 곳 춘추관입니다. 애문관은요, 예, 교지라든가 이런 문서 작성 담당했던 것 애문관, 홍문관은 문서 관리했던 기관, 승정원은 왕의 명예 출납을 맡았던 것,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 승정원입니다. 당대 시정을 기록하는 일, 역사 기록을 맡았던 기관은 춘추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3.1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8 독립선언과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영향을 받았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일본이 통치 방식을 민족 말살 통치로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예, 민족 말살 정치에서 무단 통치에서 뭘로 바꿨죠? 문화 통치로 바꿨죠. 그래서 틀린 것이죠. 일본이 통치 방식을 무단 정치, 예, 막 때려잡는 정치에서 이제는 회유하는 문화 정치로 바꿨다. 예, 이게 때려잡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구나. 저항이 강한 민족이구나. 이걸 알고 문화 정치로 바꿨다. 말살 통치가 아니라 문화 통치로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래야 맞습니다. 2번이 틀리고 정답이고요. 비폭력 시위에서 인원과 계층이 늘어나면서 폭력 투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1919년 3월 1일 33인의 민족대표가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함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3.1운동이요. 맞죠? 틀린 것은 2번이 틀리고 정답입니다. 그래서 일제의 식민지 통치 방식이 3.1운동 이후에는 그렇죠. 무단 통치에서 이제 문화 통치로 바뀌었다. 왜냐하면 3.1운동에 놀란 일본이 무단 통치만 가지고서는 결코 조선민족을 지배할 수 없음을 알고 문화 통치로 선회했다. 통치 방식을 민족 말살 정치 통치가 아니라 문화 통치로 변화시켰다.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독립협회. 정답은요. 중추원 개편을 통해서 의회 설립을 추진했다. 이것이 독립협회의 설명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중추원 개편을 통해서 의회 설립을 추진한 것은 독립협회입니다. 고종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펼쳤다. 대한자강입니다. 한일관계 사료집과 독립신문 발행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일제히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를 했다. 보안회입니다. 독립협회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을 추진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도한 일이 아닌 것. 임시정부. 이 세 가지는 임시정부가 주도한 겁니다. 독립운동 자금 모금, 건국강령 발표, 한국 광복군 창설. 물산 장려 운동은요. 이거는 물산 장려회라는 게 있었죠. 정확하게는 조선물산장려회가 있었어요. 조선물산. 여기서 주도한 거죠. 4번은 임정이 주도한 게 아닙니다. 물산장려운동은 일제히 수탈 정책에 맞선 운동으로서 조선물산, 국산품 애용, 그리고 민족기업 육성 등을 위해서 조선물산장려 운동에 장려회가 있었어요. 여기서 주도한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억 류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요. 가장 오래된 것은 그렇죠. 4.19 혁명은 1960년에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부마항쟁은 이건 박정희 정권에서 일어난 거죠. 부산 마산에서 민주항쟁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 며칠 안 돼가지고죠. 시해됐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고 나서 전두환 육군 소장이 일어나서 밤새면 별을 달고 하면서 이제는 대통령이 되려고 나오다 보니까 5.18 민주화 운동이 광주에서 일어난 거죠. 이것이 바로 전두환이 정권 이양하려는 시기에 일어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두환이 이제 노태우에게 물려주려고 하던 시대에 간선을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 해서 민주항쟁이 일어났죠. 이건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이동되어 일어난 시기죠. 그러면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은 니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부마항쟁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니을, 전두환, 그 다음에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넘어가던 기업, 이런 순서가 되겠네요. 니은, 디귿, 리을, 기업. 니은, 디귿, 리을, 기업.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9는 1960년, 부마항쟁은 79년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부산 마산에서 일어난 항쟁. 5.18은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난 다음에 최규하 대통령이 이제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이 됐죠. 이때 전두환 군부 세력이 퇴진과 계엄령 철폐를 요구하면서 일어난 게 5.18 민주화 운동이고요. 어떻든 그렇게 해서 전두환 정권 아래서 다시 이제 노태우 정권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장충 채권에서 태극기 흔들고 간선제로 유신 국회의원들 모여가지고 노태우로 넘어가려고 할 때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죠. 이게 87년입니다. 전두환 군부독재에 맞서 일어나는 것. 순서대로 보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사적 사건 중에서 가장 나중에 일어난 것은,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 국교 정상화, 한일 국교 정상화가 65년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건 1988년이죠. 88 올림픽이니까요. 12.12 사태가 1979년이죠. 6.29 민주화 선언이 1987년인가요? 그리고 나서 88이 일어났고, 이게 이렇게 되니까 가장 나중에 일어난 것은 그러면 88 올림픽이 되겠네요. 네, 88 올림픽이 되겠습니다. 한일국교 정상화 65년, 그리고 12.12 사태가 전두환 노태우 등의 군사반란 사건, 당시 정승화 육참 총장이었는데 연행해서 가둬버린 다음에 12.12 반란 사건을 일으킨 거죠. 이것이 1979년입니다. 그리고 6.29 민주화 선언 87년, 그리고 88년에 서울올림픽. 4번이 가장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위 중 임기제가 아닌 것은, 임기제. 이 셋은 임기제죠. 국무총리는 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17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국무총리는 임기 규정이 없습니다. 감사원장 임기 4년, 한국은행 총재 4년, 검찰총장 2년. 이것은 임기제라는. 국무총리는 임기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부의 부당한 행정조치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일종의 행정통제, 자기 행정통제, 엄부즈만 제도죠. 엄부즈맨 제도가 되겠습니다. 엄부즈맨은 정부나 의회에 의해 임명된 관리로서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주는 사람, 이것을 엄부즈맨이라고 하고, 일종의 행정의 자기 통제, 이것이 엄부즈맨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 소위 말해서 부동층이라고 하는 유권자를 가리키는 말은, 정답은요, 스윙보터죠. 부동층이라고 하는 스윙보터가 되겠습니다. 부동표, 스윙보트, 부동층, 스윙보터. 선거 때마다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을 바꾸거나 선거일이 다 됐는데도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부자는 떠다닌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떠다니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부동표, 이러한 층을 가리켜서 부동층. 그래서 이러한 것을 스윙 보터라고 합니다. 정치 상황과 이슈에 따라 선택을 달리하는 부동층 유권자를 의미하는 이 스윙보터, 좀 전에 본 스윙보터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것. 선거날이 다 됐는데도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 decide 그러면 결정한다는 말이죠. 결정했다. 근데 undecided라고 하면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미결정, 이런 말이죠. undecided voter 그러면 미결정, 결정하지 못한 미결정 투표자. 플로팅 자체가 FLOT가 뭡니까? 떠다니다 이런 말이죠. 부동층. 그래서 undecided voter나
플로팅 보트나 미결정 투표자나 선거 당일까지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지 못하고 마지막 이제 누를 때 결정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undecided voter, 플로팅 voter, 미결정 투표자. 선거 당일에 결정하는 사람들. 코테일은요, 이러한 의미는 아니죠. 코테일은 뭡니까? 연미복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이름 있는 이런 후보자에 덩달아 가지고 그 옷자락 끼고 당선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코테일이라고 해요. 코테일. 그래서 여기서 스윙보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테일은 프로코트의 길게 늘어진 뒷자락, 옛날 영국 신사들이 없던 긴 그 애복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같은 당의 후보자들을 함께 당선시키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 이런 사람들에 끼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유력한 사람을 찍으려다 보니까 이 사람과 런닝메이트 이런 사람들이 다 당선되는 거, 이걸 가리켜서 코테일 효과라고 그러죠. 정답은 4번 코테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일본과 중국과 대만 간에 삼국 간의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곳은 어디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센카쿠 열도라고도 하고 조오도라고도 하죠. 일본과 중국과 대만 간의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센카쿠 열도라고도 하고 조오도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1번 조오도가 되겠습니다. 센카쿠 열도 또는 다오이다오,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중국해 남서부에 위치한 5개의 무인도와 3개 암초로 구성된 제도랍니다. 근데 이것을 중국도 자기 영토라고 하고 일본도 자기 영토라고 하고 대만도 자기 영토라고 하는 삼국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 중국, 대만 간의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 센카쿠 열도 또는 조도입니다. 구속적부심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속적부심사, 구속이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느냐를 심사하는 겁니다. 심사의 청구권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변호인, 그 피의자의 친족, 동거인, 고용주 등이 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가 기각으로 결정됐다. 그러면 구속된 피해자는 항고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항고할 수 없다라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속적부심사의 기각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뭡니까? 보석금 받고 석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검사 또는 경찰관은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게 구속적부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요. 네, 2번. 구속적부심사가 기각으로 결정된 경우에 구속된 피의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214조 2 제8항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함,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이지스함은 세종대왕함입니다. 그래서 이지스함은 지금 유성룡함, 세종대왕, 율곡 2칸이 있죠. 권율함은 이름을 지으려다 말았으니까 아니고요. 그래서 이지스함이 뭐냐? 고성능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 미사일을 갖춰서 대공 대함 기능을 갖춘 그런 것이 이지스함이 되겠습니다. 최초의 이지스함은 세종대왕함입니다. 다음 우리나라의 배심제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 미국의 배심제를 참조했지만 미국은 어떻습니까? 유무죄를 배심원이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결정하지 못하죠. 그냥 판사가 참작할 뿐입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는 배심원단이 직접 유무죄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판사는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의 의견과 다르게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배심원의
배심사항은 참작사항에 불과합니다. 시행 초기에는 민사사건에만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다. 틀립니다. 민사사건에 하는 게 아니라 형사사건 중에서도 어떤 범죄요? 중대범죄, 살인죄라든가 강간죄 이런 것 등에만 배심제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그것도 피고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심제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 초기 민사사건에만 아니요. 형사사건 중 중대범죄에만 사용했습니다. 3번이 틀리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배심제는 2007년 입법을 통해서 영미의 배심제인 대륙의 참심제를 혼합해가지고 절충 형태의 국민참여재판제도라고 지금 하고 있죠. 강제력은 없고 문의만 도입했습니다. 형사사건 중에서 중죄에 해당하고 배심원단의 편결이 판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참작사유에 불과합니다. 시행 초기에는 살인죄, 강도와 강간이 결합된 범죄,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죄 등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에만 시범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민사사건에 그랬으니까 틀린 겁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효과는 가격이 오르는데도 일부 계층의 과시욕, 허영심 등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는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하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떨어져야죠. 이렇게. 그런데 가격이 오르는데도 허영심으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가격이 오르니까 더 올라버려요. 상류층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 비싸다고 하면 더 사는 거. 이러한 소비 형태를 뭐라고 그러냐는 거죠. 예. 배부른 효과. 가격이 올라가는데 더 산다. 배부른 사람들의 얘기죠. 배부른 효과. 비싼 거? 배불런 효과입니다. 배불런 효과.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이 주장해서 그 배불런 효과예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명품 소비와 유사한 거예요. 명품. 뭐 유명한 명품들은 샤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비싸면 비쌀수록 더 산단 말이에요. 상류층에서 하류층까지도 지금 이제 번져가고 있어요. 고급 사치제, 과시욕, 허영심 등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는데도 수요는 늘어난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배불런 효과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한다. 경기 침체면은 원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경기가 침체되면 물건도 떨어지고 물가도 떨어지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물가가 오르면요. 물가가 오르면 경기는 그래도 호황이죠. 경기는 호황이면서 물가가 올라요. 그런데 경기도 불황이면서 물가도 올라버려요. 악재가 겹치는 거죠.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일본이 오랫동안 겪었던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이 스태그라는 것은 스태그네이션. 이게 침체, 정체 이런 말이고 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에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침체와 인플레가 동시에 겹치는 것. 스태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침체 속에서도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것.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에그플레이션은 뭡니까? 에그플레이션. 에그는 에그리컬처, 즉 농업이죠. 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반 물가도 농산물 가격이 편승해서 올라버리는 것. 이런 걸 가리켜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경기가 침체되는데도 물가는 계속 상승한다. 스태그플레이션. 제품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를 관여시키는 마케팅. 자, 생산, 그리고 판매에서 소비자, 생산에서 프로듀서, 그 다음에 소비자에서 컨셔머. 그래서 프로 컨셔머. 생산 단계부터 소비자를 관여시켜 가지고요. 어떤 제품이 잘 팔리겠는가? 이렇게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소비자들 위주로 소비자들이 쓰기 편하게 소비자들에게 맥혀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아예
생산 기획부터 소비자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같이 제품을 만드는 것, 이런 걸 가리켜서 프로슈머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프로는 생산자, 프로듀서, 슈머는 컨슈머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듀서, 컨슈머의 합성어, 그래가지고 생산의 초기 단계부터 소비자들을 개입시켜 가지고 소비자에게 맥혀 들어갈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프로슈머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선물 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 시장에 들어오는 프로그램 매매 주문 처리를 5분 동안 보류해서 현물 시장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것, 즉 예비적 조치라고 보시면은 이게 사이드카죠. 그러나 사후적 조치, 현물 시장에 바로 타격이 오기 때문에 중지시키는 것, 이것은 뭡니까? 브레이크 거는 거, 서킷 브레이커. 이건 서킷 브레이커예요. 이거는 현물 시장에 타격이 오니까, 선물 시장에 타격이 오니까 현물 시장에서 사전에 걸어주는 겁니다. 이게 사이드카예요. 근데 현물 시장에 이미 타격이 오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 이것은 서킷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이것은 후속적 조치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선제적 조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물 시장에 들어오는 프로그램 매매를 5분 동안 보유해서 현물 시장이 타격을 최소화하도록 선물 시장이 급변하기 때문에 현물 시장에서 막아주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사이드카라고 합니다.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하는 노동자를 지칭하는 용어. 지금 요즘에 그 워라밸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일이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하다. 이러한 노동자를 지칭하는 말로 지금 쓰이는 게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퍼플 컬러입니다. 이 퍼플이란 게 이게 보라색이죠, 보라색. 그래서 퍼플 컬러는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해서 근로시간과 장소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일하는 노동자와 근로 형태를 말합니다. 퍼플은, 보라색은 여성을 주로 뜻하죠. 그리고 남성은 파란색, 일을 하는 파란색.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합성된 것이 보라색이라고 하죠. 대부분 유연근무제로 일하고 집중근무, 재택근무, 근무시간 선택제 등이 포함된 거,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퍼플 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 52시간 근무 도입, 워라밸이 강조되면서 퍼플 칼라의 노동 형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에 몰두하여 온 힘을 쏟다가 갑자기 극도의 신체적 피로를 느끼며 무력해지는 현상. 온 힘을 쏟습니다. 근데 갑자기 무력해진다. 그렇게 해서 burn, 타다. 다 타고 쟤만 남았다. 다 타버렸다. 온 힘을 쏟다가 다 타버리고 나니까 이제 극도의 피로가 몰려옵니다. 이런 데 가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burn out. 다 타버리고 쟤만 남았다. 그래서 완전히 정신적 피로와 무력해지는 것, 이런 걸 가리켜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은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던 사람이 어느 시점에 갑자기 모두 다 불타버린 연료와 같이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무력해지는 것, 이런 것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리플리 증후군은요, 하도 이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거짓말을 자기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지어낸 허구의 세계만을 진실로 믿으면서 상습적으로 거짓말과 그런 행동을 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걸 가리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이 사람들은 자기 거짓말을 자기도 믿기 때문에 참이라고 믿는 겁니다. 리플리 증후군. 스탄달 증후군은 유명한 작품 같은 걸 보고 멘붕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심장이 마구 뛰고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것을 유래했다고 그래가지고 스탄달 증후군입니다. 파랑새 증후군은요, 꿈에 파랑새만 쫓고 현실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급변하는 현대사를 따라가지 못하고 현재 일에는 흥미를 못 느끼고 오직 막연한 행복, 즉 파랑새만 쫓는 것,
이것이 파랑새 증후군입니다. 여기서는 일에 몰두해서 온 힘을 쏟다가 갑자기 극도의 신체적 피로를 느낀다.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burnout. 2번이 정답입니다. 영향력 있는 여성들의 고위직 승진을 가로막는 사회 내에 보이지 않는 장벽, 여성에게 보이지 않는 장벽, 네. 눈으로 보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존재한다. 유리천장입니다. 네. 천장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유리로 된 천장이 있어서 여성들이 고위직 승진으로 가는데 가로막는 장벽, 유리천장입니다. 유리천장 읽어보시고요.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